제114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내일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 시한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 만건해야 월 116만 원 정도는 한 가족이 도저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의 정부 때에는 연평균 9%, 참여정부 때에는 연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MB 정부 때는 5%로 크게 줄었고, 전 정부 들어서도 7% 남짓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MB 정부 이후에도 참여정부 수준을 유지했다면 지금의 5,580원보다 2,070원 더 많은 7,650원이 됐습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24.6% 인상된 6,953원을, 사업주들은平均적으로 12.6% 인상된 6,283원을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은 인상되어야 마땅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독일과 미국 등 경제 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의 효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8.8% 늘어나자 소비욕구가 그 3배가 넘는 26.5% 늘어나서 소비 성장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그러지 않은 주에 비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초에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막상 지금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시기가 되자 입을 닫고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앙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국회법 개정 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을 해서 삼권 분리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동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에 간섭하여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처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돼도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워야 할 대상은 예르쓰고 인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닙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연평해전 발발 13주기 추모일입니다. 참수리고 6인의 전사자를 비롯해 우리의 영토인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모든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마음깊이 추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도 없고 국민의 안전도 없고 더더욱이 민생은 염두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정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들과 경제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금융위기도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도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민생이 위험천만한 수준인데 도대체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급기야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한 편인데 오히려 상권 권력을 흔들고 상권 권력을 파괴하는데 몰두하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드라마로 치자면은 막장 드라마는 종영돼야 합니다. 더 이상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청와대와 여당과의 권력 투쟁이라는 이 막장 드라마는 종결짓도록 하고 인생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법 제1을 시작으로 해서 국회를 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검찰은 김한길 전 당대표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에게 밝혀왔지만 우리 당은 앞으로 몇 차가 될지도 모르는 부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완종 사건의 본질에 충실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성완종 사건의 본질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하자 성완종 회장과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제1야당 직전 당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행태가 본질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육성과 자필 메모를 통해 밝힌 친박 핵심 실세 8인 대다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면 조사만 하더니 카더라라는 추측성 간접 진술에만 의존해서 제1야당 직전 당대표를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검찰의 행태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가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성완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오랜 적폐인 정치검찰의 오명으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당부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여당도 검찰을 이용한 야당 탄압을 그만두고 성완종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검찰이 가짜 백소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기업에게 무혐의 처벌을 내리면서 피해자만 남고 어이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짜 백소 대란이라는 엄청난 대란 사태가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업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의견은 마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괜찮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떠난 자리에 피해자들만 남았습니다. 당장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접수한 백소 제품 관련해서 상담만 13,140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상당합니다. 특허 기술이라며 대대적 광고에 나선 내추럴 엔도텍 등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주요 유통 채널로서 재미를 톡톡히 본 TV 홈쇼핑까지 이득을 챙긴 기업과 피해를 본 소비자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책임을 물을 곳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조업체인 홈쇼핑 업체와 그리고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위방위원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오영식 최고위원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윤영아 소령, 한상국, 황도현, 서우영, 조찬용 중사, 박동혁 병장을 기리며 성과 명복을 빕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이고 민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잠수교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승리를 기리며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되어가지는 성장, 민생, 재정 모든 면에서 파탄의 상황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이미 의미 없는 구호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초 경제 성장률 3.8%를 0.7%포인트 내린 3.1%로 수정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부자 감세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호재시키고 서민경제를 도외시하여 가계부채는 무려 1100조에 달하고 전세가율이 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인 민생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부자 감세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고 국가 채무도 올해 예산상 570조에 달하는 등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성장, 민생, 재정 모든 분야에서 미봉책이거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는 큰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골 우려 먹듯이 재탕, 삼탕에 불과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반성하고 전면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메르스와 가뭄, 끝모를 경제난에 국민들의 삶은 날로 비폐해지고 있음에도 민생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칠색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또한 국정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상이자 독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당 주도의 국정 운영을 운운하며 호기를 부릴 때는 엊그제 같은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2차례나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런 방구의 설명조차 없이 국회 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선택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진 채 사생결단식 권력다툼에 몰두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엄포에 화들짝 놀라 초당적 협의안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원내대표 사퇴 운운하면서 당내에 끝물을 권력투쟁에 혈안이 되어있는 지금의 여당의 모습 속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임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당내 권력투쟁에 혈안이 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외면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제2 연평회전 13주년이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와 함께 제2 연평회전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끝까지 LLL 사수를 위해서 목숨을 헌신한 고귀한 우리 장병들 모습을 보면서 하얗고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평화를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앞으로도 더 많은 국지전적인 힘을 통해서 LLL을 사수하면서 평화를 지켜내는 막중한 사명을 함께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또 이런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도 똑같겠구나, 세월호를 겪었을 때처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는 건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데 분풀이를 하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겠구나 하는 피해의식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법의 논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어겼다면서 도끼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헌법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견제권을 인정을 했고, 또 그 다음 절차로 국회는 더 많은 요건을 강화한 제2 절차를 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겁이 나서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조차 포기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아버지 시대 정신을 살리겠다, 아버지 뜻을 살리겠다 해왔습니다. 19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이 발의했던 내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막지 못한 김성곤 전 의원 등을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흑투를 뽑고 수염을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뜻을 살리겠다는 그것이 고작 이런 방식입니까?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대통령직을 걸고 선사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선서를 기억하십시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절차대로 따라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국회법 개정 문제가 여권의 내부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 또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지침이나 시행령으로 지금 현재 노동상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국회법 문제가 이렇게 여야간 또 여권 내부 당청 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메르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먼저 잘해야 되겠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른 변론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이렇게 새로 당직에 임명되신 분들 아직까지 이런 공개회의에서 인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우선 최재성 사무총장님. 예, 당의 새로운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고 국민들께서 믿어하는 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규백 전략홍보부입니다. 네, 안규백입니다. 그동안 당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이 건강하고 발전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대 화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에 하나의 주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이 위로부터 저 아래에 일선 당원까지 이제 한 몸과 한 마음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변화하는 그런 역동적인 당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당무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학 디지털 소통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홍종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SNS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디지털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인데, 이때 막중한 공부를 맡게 돼서 제가 고맙습니다.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경험들이 이번 디지털 소통본부장을 하면서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윤호중 전임 본부장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 당이 국민과의 소통이 한 단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수석 사무총장입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저희 당의 당 사무처가 총선, 대선의 승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 되도록 더 많이 소통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대표부실장입니다. 네, 당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을 모시듯 모든 당원과 모든 의원님 그리고 대표님을 잘 모셔서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환영의 박수.